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로 잡은 건 이제 가난한 MZ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이제 MZ 세대의 이제 현황과 특징이라는 이제 이슈노트를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그 보고서를 발표한 게 저도 이제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라는 말을 듣고 MZ 세대라는 말도 듣고 아까 저기 프레이밍 문제라고 이렇게 많이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SNS, 디지털 세대 이렇게 뭐 연결 세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MZ 세대, 청년 세대죠. 청년 세대가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생애주기 이론 아시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모델 보면은 이런 청년 세대가 점점 한국 사회의 주축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대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경제 상황이 그러면은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그게 상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머리말 MZ 세대의 현황, MZ 세대의 빈곤원인, 대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먼저 M4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M4 세대가 이게 좀 201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발생을 했으니까 2008년도 이후에 3포 세대 아시죠? 3포 세대 해가지고 이제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해가지고, 여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에코 세대입니다. 에코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세대를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자식 세대가 그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다 해가지고 이제 에코 세대라고 얘기도 했고, 이걸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1980년에서 1994년생, 그러니까 대체로 국내 연구를 막론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전후에서 1995년 전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 지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왜 MZ라고 했을까? 저는 원래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에는 그 밀레니얼 세대가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 이유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급격한 저출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에다가 Z 세대의 95, 96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두 개년도를 합해가지고 이제 MZ 세대라고 정의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이슈 노트를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MZ 세대가 프레이밍 문제라든지 왜 MZ는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관심을 가지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오해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3포 세대하고 이제 M포 세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MZ 세대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기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젊은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런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거기 고용, 주택 소유, 대인관계, 희망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나, 왜 이렇게 가난해졌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뭐 치열한 경쟁, 스펙 경쟁, 뭐 비정규직 문제, 주택 가격 급등 때문에 주택 구입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들이 단편적인 면이 이렇게 기사화되거나 이렇게 이슈화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어떤 긴 흐름 속에서, 시계열적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왼편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 현재 기준으로 X세대가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5.3%. 우리나라에 좀 약간 기형적이죠. X세대, 그러니까 X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21.9% 해가지고, Z세대는 제가 한국 나이로 해가지고 이제
영세 엄마 뱃속에 있을 들을 때부터 영세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좀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은 일단 Z세대를 영세부터 했을 때는 Z세대보다 작은 22.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하고도 다르고 우리나라하고도 다른데, 저도 이렇게 처음 이 통계를 뽑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왜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비중이 X세대보다 작고 Z세대보다 작지? 베이비붐 세대보다 작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세대별 인구 비중 전망해 가지고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베이비붐 세대가 쭉 내려오고 X세대가 쭉 이렇게 차지합니다. 근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베이비붐 세대 자식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요거 뒤에 그래프에 요 뒤에 그래프가 아니라 그 그래프는 제가 저출산 그래프는 뺐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식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X세대, 베이비붐 이전 세대 자식 세대인 X세대가 이렇게 가장 큰 비중을 쭉 차지를 했고, 그 뒤에 이제 한 2050년에서 한 2060년 한 2050년 중반쯤 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쭉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Z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진행할 MZ세대라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의 94년까지의 밀레니얼 세대의 2019년 기준으로 24살, 25살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 졸업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소비생활을 시작한다는 근거하에 그렇게 MZ세대를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MZ세대의 이제 현황을 보겠는데, 고용하고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있는데 빨간색이 MZ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점선이 이제 그 X세대고 녹색선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여기서 2000년 100으로 해가지고 각각 연도에 2019년에 MZ세대의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2000년대부터 이 빨간 선들이 쭉 낮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주목해 주세요.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부터 쭉 이렇게 좋지 않고, 고용률도 좋지를 않고, 실업률도 제일 맨 위에 있고.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다 가난해졌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총부채 부동산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을 보시면은 2000년 초기에 2000년 100으로 해가지고 쭉 살펴봤는데 다른 세대보다 쭉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부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라이프 사이클 생애적인 모델을 보면은 청년 세대들은 소득은 작고 소비는 해야 되니까 부채를 많이 지게 되니까 부채는 많다고 본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쭉 보는데,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2018년 19년대에서 총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18년 돼가지고 부동산 자산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연끌 현상을 반영한다는 건데, 여기 한번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08년도에 부동산 자산을 한번 보시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MZ세대의 나이대 24세에서 40세인데, MZ세대의 나이대 부동산 자산이 여기에 총부채의 상승 없이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은 위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때는 부채를 안 내고도 이만큼 부동산 자산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2019년부터의 MZ세대는 2019년부터 한다고 제가 정의를 드렸는데, 2019년대는 그야말로 끌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구입하는 바람에 부채를 크게 짊어지고 부동산 자산, 지금 부동산 자산까지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부동산 자산까지 끌고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 불평등하고 이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보겠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금융자산 불평등이 2019년도 되면은 이제 금융자산 불평등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은 2018년, 19년 해가지고 이렇게 늘뛰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걸 현상을 대표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론이죠. 이게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이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베이비 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금융자산이 많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정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불평등도가 높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흑수저들은 낮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흑수저,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현상을 어떤 반영하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MZ세대가 빈곤을 하게 됐을까? 그걸 한번 3개 정도로 나눠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황 코호트입니다. 제가 모두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0년대 2000년부터 2010년 근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그다음에 근로소득,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낮으면서 MZ 세대들이 가난해졌는데, 한번 이게 왼편의 경제 성장률 한번 보십시오. 1997년 IMF 이전까지 10%대 기록하다가 97년 IMF 위기 지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이전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반토막 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반토막 나는데,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다 이렇게 검증을 해봤는데, 불황 코호트,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경제 위기를 겪고 난 그 시점에 졸업하는 대졸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D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면 제가 실적 분석한 걸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 이제 졸업 코호트별 임금 보시면은 2098년, 99년도에 임금이 쭉 내려왔다가 이게 이어 제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이어 제로에 쑥 내려왔던 게 이어 3에 가면은 조금 완만해지고 이어 5에 가면은 더 완만해졌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불황 시기에 경제 위기 때 쑥 내려왔던 임금이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불황 코호트라는 경제학 이론에서는 경제 위기와 같은 불황을 겪은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임금이 낮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보면은 2008년 때도 이어 제로에 이제 실질 임금이 쭉 떨어졌다가 이어 3에 가면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고, 이어 5에 가면 어느 정도 또 완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불황기 졸업의 임금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이제 이 베타 E가 UR이 이제 실업률이고요. 베타 E가 이제 실업률이 불황기에 취업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경력 수를 쌓아가냐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되냐를 분석한 건데, DA 쪽들은 다 통제 변수들입니다. 다른 어떤 남성, 여성, 가족 수라든지 이런 다른 모든 여건들을 통제했을 때 순수하게 실업률이, 불황기를 대표하는 실업률이 실질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니까, 98년도에는 실업률 2%포인트 상승할 때 마이너스 8.3% 감소했습니다. 직장 경력 1년도에. 그리고 2에서 3년도에는 7.0으로 또 실질 임금 감소 폭이 줄어들었고, 4, 5년에는 유의성은 없지만은 2.7%, 그리고 6,000년대는 이제 정상으로 회복했고요.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지만 실질 임금이 확 내려갔다가 지속성을 가지면서 조금씩 회복되지만은 실질 임금이 방금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방금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점 이렇게 회복되지만은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게 계속 지속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거죠.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곧 닥칠 코비드 영향, 2001년도에 코비드 영향인 불황기에 졸업을 한 그 시대의 청년들은 바로 이런 실질 임금 감소를 겪고 나서 몇 년, 이어 3, 이어 5 정도, 최대한 4, 5년까지는 이런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모의 자산이나 부모의 소득 어떤 여유를 받지 않는 세대, 청년 세대들은 오직 기댈 곳은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이 불황기 때 이렇게 우리 MZ 세대들은 98년도 외환위기 이후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렇게 점점 취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취업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영향을 직접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전공 불일치가 있습니다. 여기 OECD 국가별 전공 불일치 보시면 한국 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별 전공 불일치 임금에 대한 영향 보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할 거예요? 한국 전공 불일치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전공 불일치라는 것은 대학만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X세대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90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에듀케이셔널 어테인먼트 해가지고 교육적 고성장 시기에는 어떤 높은 문맹 수준만 해탈하고 어떤 대학 교육까지 갔던 어떤 상식 수준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학식을 가진 노동자가 있으면은 그게 휴먼 캐피탈이 돼가지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높은 교육열 때문에 전공 불일치가 대학만 보내면 되는데 아무리 낮은 학과라도 대학 타이틀만 따면 돼. 그러고 나서 이런 현상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높은 이제 어떤 선진국 반열에 들었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이제 고도화돼 가고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서 이제 점점 저숙련 이런 직업들은 이제 기계가 대체 나가고 일자리는 고도화돼 가는데 대학 타이틀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그래프인데 MZ 세대 이제 비경제외 활동 인구의 가장 큰 사유가 시어섬입니다. 이게 비경화래 가지고 요새 시어섬 이게 이제 신문지사에도 자주 오르내리는데 이 MZ 세대 비경제 활동 사유 중에 2019년도에 시어섬이 거의 한 2005년, 15년부터 이렇게 시어섬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았고요. 이게 이제 비경활 중에서도 쉬었는데 왜 쉬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통계를 쪼개서 살펴봤더니 빨간색 선 있죠. 2019년 이게 한 2013년부터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교육, 기술, 경험 부족입니다. 이게 미스매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이 적응 불일치가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에서 말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된다는 게 시어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연령을 가지고 대학만 가면 된다 했지만은 그게 점점 쌓여가지고 전공 불일치 현상이 높아졌고 이런 전공 불일치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미스매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교육, 기술, 경험 부족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이 일을 원해, 이런 스킬을 원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못 버니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이런 불황이 아까는 이제 경제위기와 같은 불황이 실질임금을 낮춘다는 게 있었지만은 경제위기와 같은 불황에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높은 전공 불일치가 있으면은 더 낮춘다. 실질임금을 더 낮춘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식을 보면 RC가 이제 전공 불일치를 나타낸 거고 UR이 이제 실업률, 불황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RC 맨 밑에 표에 보시면 RC가 y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RC를 통제했다는 거는 불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직장 경영 2005년 마이너스 0.025가 있는데 이런 거는 불황의 효과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1% 상승할 때 1%포인트 상승할 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2.5% 줄어든다.
그였는데 RC를 통제 안 했다는 것은 불안과 전공 불일치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3%에서 마이너스 2.5%를 빼버리면은 총 한 70%가 30%는 불황에 의해서 실질 적립이 감소하고 70%는 전공 불일치에 의해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높은 전공 불일치 때문에 실질 적립이 더 낮아졌다. 그래서 그때 취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낮은 근로소득을 받아가지고 가난해졌다.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잘 알려진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걸 살펴봤고, 요거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건데, 그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 아까 첫머리에 이제 에코 세대, 메아리 세대라고 했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가 기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참고문헌하고 이제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 시대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그동안 그 어떤 이걸 보면은 이제 의를 생각하라, 결리사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또 염치라든지 어떤 부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 많은 부를 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그 전후에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제 잘 아시죠?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부를 축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부를 축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 부를 축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높은 교육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교육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사교육이 엄청나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 고학력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가지고 93년에 그 제대를 내가지고 복학해 보니까, 제가 다니던 경제학과에 그때 당시에 그 한 200명 정원에 한 3-4명 있던 1학년 때 3-4명 있던 여학생이 제가 복학해 가지고 94년도에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여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점 어떤 축적된 자산이라든지 높은 교육률을 가지고 자식 세대를 이렇게 푸시하게 하면서 이렇게 고학력 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000년대에 이제 고학력 노동자가 증가하지만은 아까 보셨죠? 이게 그 비정규직이 급하게 상승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00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적 성장률이 97년, 2008년 가면서 반토막 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학력 노동자는 증가하지만은 좋은 일자리, 소위 말하는 정규직, 디선트 잡,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2000년대 한 중반, 2010년대 중반 해도 이 스펙 경쟁 해가지고 토익 경쟁, 뭐 스펙 경쟁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령대별 비정규직 보시면은 MZ 세대가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45도 각도로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정규직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에코 영향이죠.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을 축적하면서 교육률을 가지고 사교육을 밀어붙이면서 고학력 노동자가 생기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경제 상황은 성장률이 반토막 나면서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MZ 세대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정규직을 맞는데, 비정규직에서 뭐가 많아 보니까 시간제가 제일 2019년도에 시간제가 많다가 코비드 들어가서는 이제 비전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제는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학생 이런 게 많은데, 비전형에서 이제 뭐가 많을까를 이렇게 비전형을 한번 쪼개봤더니 파견 근로가 제일 많았습니다. 파견 근로. 그래서 파견 근로도 이제 소위 말하는 파견 근로는 이제 어떤 직장에다가 너 여기 가서 일해 여기 가서 일하되 내 회사의 모든 인사 그 규칙이라든가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요새 많이 나오는 어떤 젊은이들의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안타까운 죽음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합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내보니까 베이비붐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2019년도에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물론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조금씩 있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베이비붐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낮은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금융자산을 봐도 베이비붐 세대는 이렇게 많이 축적을 했지만은 MZ세대는 제일 낮은 세대를 차지했고, 부동산 자산은 아까 보시다시피 부채를 안고 부동산 자산을 쌓아가지고 금리 부담과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세 부담이라든지 전세값 부담이라든지 그 채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해져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공 불일치 해소방 강구를 보내겠는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만 보내면 된다.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OECD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공 불일치 아까 보신 통계 있죠. 그걸 이제 OECD 총장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공 불일치가 이러는데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은 전공 불일치를 해소해야 된다. 무조건 대학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맞춰가면서 이제 인재를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핀란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가르칠 교사들이 이제 고도의 어떤 신입기술 인공지능에 따라갔던 그런 학습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리고 산학연 협동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평생 합세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 아무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대안보다 어떤 특별한 대안은 잘 없어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부의 격차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의 격차는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론이 또 나오죠. 그래서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가고요. 흑수저는 지금 흑수저대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계층 간 이동 현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대학생들은 이제 중소기업은 절대 안 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학벌이고 공부고 다 필요 없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금수저더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세대 간 부의 격차가 팽배해 있고 불평등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들이 세대 간 불평등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젠더 간 불평등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은 소득공제 한 20% 한대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지만 미국은 50% 한도고, 프랑스나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비영리 기관에는 최고 75% 공제 혜택.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부금이 오히려 증가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절세라는 경제적 동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떤 부의 격차를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중심 세대로 이제 부상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젊은 MZ 세대 여러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